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지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실제 입 밖으로는 잘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밥도 먹었고 커피도 마셨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유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 느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 순간.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그 감각?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 감각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조금 더 선명해지실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 영어로 에너지 드레이너, 여기서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로 얘기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는 악의가 없습니다. 그게 더 복잡한 이유죠. 그들은 친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에게 진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계속 소진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에너지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관계가 우리의 심리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고갈시키는 현상으로 개인의 성격보다는 상호작용 패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의 패턴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끝없는 하소연형입니다. 이 유형은 항상 힘들고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공감해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은 어느 순간 상담사 혹은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 매주 카톡으로 연락해 오는 친구가 있어요. 늘 하는 말이 나 너무 힘들어. 입니다. 2시간 통화 후 당신은 지쳤지만 친구는 고마워, 너 있어서 다행이야 하고 바로 잠듭니다. 당신은 밤새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교 비판형입니다. 매번 직접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를 마치고 나면 늘 자신이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너는 그게 왜 그렇게 힘드니? 나는 그 정도는 그냥 넘겼는데. 이런 말들이 쌓이면 당신의 감정은 점점 스스로에게 허락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방적 요구형입니다. 이 유형과 함께하면 관계가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필요로 할 때 상대는 바쁘거나 사라지거나 화제를 바꿉니다. 반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는 당신이 언제나 달려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친구 이사를 2번 도와줬지만 내가 도움이 필요했던 날 그 친구는 그날 약속 있어서 라고만 했습니다.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래서 더 소진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감정 전염형입니다. 곁에만 있어도 불안해지는 유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전염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정서 전염입니다. 만성적으로 불안하거나 비관적이거나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감정이 자신의 것처럼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딱히 나쁜 일이 없었는데도 그 사람과 함께한 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5번째 유형은 경계 침범형입니다. 시간, 공간, 감정의 경계를 묻지 않고 넘어오는 유형입니다. 늦은 밤 연락, 답장을 강요하는 메시지, 거절하면 삐지는 반응. 이 관계 안에서 당신은 늘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이런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들과 멀어지지 못할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왜 못 끊어내지? 이런 자책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너무 섬세하고 타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구체적인 4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정심과 책임감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죠. 하소연형, 일방적 요구형 관계에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상대의 취약함을 보았고 그 취약함에 반응한 것이 지금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결을 끊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구원자 콤플렉스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느껴질 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 죄책감은 아주 정교하게 당신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이미 정보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요? 세 번째 심리적 메커니즘은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누군가와 멀어지면 결국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넓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일수록 이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소진되는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붙잡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수보다 질이 외로움 감소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 5명보다 진정으로 회복되는 관계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관계의 무게입니다. 우리 사이가 얼마인데 하는 생각이죠. 오래 알고 지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산처럼 느껴집니다. 그 역사를 버리는 것이 그동안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들과 어떻게 멀어질 것인지 단계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멀어지기로 결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확인 사항,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는지, 피로, 불안, 죄책감, 억울함, 공허함 등 구체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 내 에너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번째,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진정한 즐거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이나 의무감인지. 네 번째, 나는 이 관계에서 나답게 행동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이 관계가 없어진다면 솔직히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은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단계별 접근입니다. 관계 정리의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경우 극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3가지입니다. 우선 만남의 빈도를 줄입니다. 매주에서 격주로, 그 다음 월 1회 순으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연락에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각 반응하는 패턴을 천천히 바꿉니다. 세 번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이제 감정적 거리를 두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깊이 감정이입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나서 듣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내 속 이야기를 덜 꺼냅니다. 취약함을 나누는 양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랬구나, 힘들었겠다처럼 공감은 하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깊이 파고드는 것을 줄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티나지 않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입니다.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냉정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필요해집니다. 바로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말은 공격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명확한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어서 다음에 연락할게. 그 부분은 내가 잘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해서 길게 있기 어려워. 요즘 나도 좀 지쳐서 연락이 좀 늦어질 수 있어. 이해해줘. 나는 그런 방식이 좀 불편하더라.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는 저서 경계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곧 경계선입니다. 처음 몇 번은 상대가 당신의 경계선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응이 당신의 경계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계가 필요했다는 확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의 형태 바꾸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완전 단절이나 현 상태 유지 중 하나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관계 형태의 스펙트럼을 가장 깊은 관계에서 낮은 순서로 살펴보면 깊은 친밀 관계, 가벼운 지인 관계,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 SNS만 연결된 관계, 완전 단절된 관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이 스펙트럼에서 적절한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주 단둘이 만나던 사이를 넷이서 만나는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깊은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던 관계를 가벼운 일상 이야기 정도의 관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자연스럽게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이거나 거리 두기가 분명히 감지되어 상대가 이유를 물어오는 경우입니다. 대화할 때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변화를 요청하는 것인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인지 내 안에서 먼저 명확히 합니다. 세 번째,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납득하지 않아도 내 결정은 유효합니다. 대화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최근에 내가 많이 소진되는 것 같다고 느껴서 우리가 만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좋겠어.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좀 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 요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자주 못 볼 것 같아. 그동안 좋은 시간들 많았고 잘 지내길 바라. 상세한 설명이나 사고 없이도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단호한 단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가 당신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침범하고 이를 개의치 않을 때, 관계 안에서 감정적 언어적 학대가 일어날 때, 당신의 정신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나 공포가 유발될 때, 이 경우 블로킹, 연락처 삭제, SNS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선택입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들과 멀어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죄책감입니다. 관계를 조정하거나 멀어지는 과정에서 죄책감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전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 곧 내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는 내가 먼저 씁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입니다. 텅 빈 컵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상실감도 옵니다. 멀어지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예민했던 건 아닐까?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상실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정한 통증을 수반합니다. 그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당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낀 뒤에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겪은 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공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나였어요. 내가 돌아온 거더라고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 정리 후 나를 회복하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빈 공간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세요.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와 멀어진 뒤 갑자기 생긴 여백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다른 관계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 여백이 사실은 당신이 오랫동안 가져보지 못한 자신만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직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찾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충분히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서히 에너지를 채우는 관계를 알아가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반대편에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에너지를 채우는 관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거나 편안하거나 충전된 느낌이 든다. 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상대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간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다. 싫다고 말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경계를 지키고 내 에너지를 회복하는 과정이 그 기반이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에게 쉽게 소진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타인의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패턴입니다. 나는 지쳤다는 신호를 타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들어주는 것. 나는 이게 불편하다는 감각을 정당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 정리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특정 얼굴이 떠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떠오름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당신도 더 적절한 거리에서 더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얘기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에너지를 갈아먹는 자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2. 멀어지지 못하는 것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3. 거리 두기는 선언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계적인 과정입니다. 4. 죄책감과 상실감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결정의 잘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올 시간이 시작됩니다. 느린 기쁨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거나 명쾌한 답을 드리는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꼭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느린 기쁨이었습니다.